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개인적인 실제적인 속은 다르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의 국가안보 전문 기자, 국무부 출입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백악관 출입 기자, 또 탐사 보도를 하는 세 사람이 함께 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진짜 마음이고요. 본인들이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디플로맷이라는 외교 전문 그런 매체가 전한 한국과 미국의 갭이라고 할까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크게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요즘 미국이나 세계의 뉴스를 보면은 북한 뉴스가 거의 뭐 신문이라던가 아니면 방송이라던가 날이면 날마다 뭐 거의 중요한 예전 같으면 전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북한의 로컬 정치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가서 뭐 호통을 쳤다, 뭐 격려를 했다, 이런 것까지 세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전에는 정말 없던 일입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뭐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런 것은 없어도 그 자체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북한 뉴스가 아주 그냥 평범한 탑 뉴스가 세계에 별로 중요한 것 아니더라도 돼버렸어요. 뭐 건축 프로젝트가 연기됐다던가 아니면 무슨 발전소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를 낸다던가 그만큼 세계의 많은 일반 사람들과 언론사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작은 이슈까지도 많이 보도가 된다. 이건 파이낸셜 타임즈의 지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을 하게 됐고, 그것 자체가 또 북한이 원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북한 내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로 자 봐라 하는 식으로 끌어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이것은 미국에서 오래 방송하는 제가 느끼는 느낌인데요. 예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가 있었을 때 김정일 당시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보내고 정말 본인도 북한의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하는가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제 중동 문제가 워낙에 막판에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했던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하고 나서 2년 정도는 정신없이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지 됐고 그 이후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는 북한에 대한 코드가 맞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끊임없이 세계 문제가 일어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미국이 왜 그런 것을 다 관여를 해야지 되지? 생색도 안 나고 돈만 쓰는 걸 왜 해야 되지?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방향도 다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맡아서 해결을 했어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을 또 한국의 지도자들과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략적인 인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번 행정부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번 행정부에서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어 하고 일단 가서 만나서 물꼬를 텄잖아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은 조심성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말들을 오바마 대통령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니까 어차피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질 말아야지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하고 그냥 묻어뒀던 것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보려고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싱가포르 회담까지 했는데 두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뭐 조지 부시 대통령이야 워낙에 다시 태어난 본인이 그 크리스찬이다 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과 굉장히 그 가깝게 지내면서 탈북자를 백악관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산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했고 뭐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기보다는 독재 국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서 당연히 그 빌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사이에 이 그 부시 대통령은 뭔가를 뭐 할 뜻도 별로 없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빌 클린턴과 오바마는 그런 부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에도 이 북한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날마다 브리핑을 하라고 하고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또 러시아가 팍 그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헬싱키 회담 이후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헬싱키 회담에서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보편적으로 세계와 그 밖에 다른 미국에서 공화당 유권자, 공화당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헬싱키 회담 이후 기자회견 여러 가지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자인 공화당 유권자들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 듯이 그래 그러면 나는 그 2차 회담까지 하겠어 하고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2차 회담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이제 또 집중을 해야지 되고 이미 한번 그 북한과의 회담에서 준비가 없어서 지금 이처럼 그 어느 정도 교착 상태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미국의 그 준비 없음, 너무나 몰랐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런 것들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비슷한 시기인데 러시아 문제가 확 그 터져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다가간다면 북한 문제가 참 또 그 한참 또 뒤로 처지겠구나 하는 이 그런 느낌을 저는 그 미국에서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북한이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해서 더 뒤로 처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두 가지를 기본으로 두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조시 로긴 같은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같은 사람이 이미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것을 실패했을 때의 플랜 B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북한 문제 관련 그 외교적으로 뭐 판문점에 가서 김영철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브리핑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결국은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뭐 예상했었던 대로입니다. 전부 대부분의 전문가와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정말로 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체제를 완전히 보장하고 경제도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보장이 돼야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형태의 핵 그 포기든 핵 파기가 됐던 그런 것을 할 텐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벼랑 끝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다. 군사 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군사 옵션으로 가기를 그쪽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시 로긴 같은 사람들은 미국 의회가 새로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서둘러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무부도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군사 옵션은 쓰지는 않되 그러나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옵션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고 여러 가지로 군사 옵션을 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플랜 B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그 의회에서 미국의 뭐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가 함께 뭐 강경화
외무장관도 왔고 또 뭐 정의원 실장도 와서 존 볼튼도 만나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국과 미국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제재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말로는 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약한 제재에 머무르는 것인데 이것을 강하게 다잡아야지 된다. 플랜 B를 해놔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보도를 보더라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신문 같은 것을 보면은요. 뭐 중국의 완전 관영 신문과는 다릅니다만 한반도의 비핵화는 결국은 뭐 상상의 꿈일 수 있다.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성명의 선언 내지는 성명에 서명을 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애매모호한 뭐 비핵화다 이런 그것에 서명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유해 송환까지 원래 미국이 기대했었던 것만큼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은 지금도 입술과 치아의 그런 관계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미국의 편이고 미국을 100% 본인의 의견과 북한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돕는다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푸틴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서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계기를 만들 확률이 높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하는 것처럼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블룸버그 뉴스 같은 경우는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후퇴를 했다. 지난해에는 지난 20년 사이 크게 뒤로 물러섰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강하게 경제 제재를 해서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중국까지 조금 거들렀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무역 전쟁이 됐고 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적은 무슨 뭐 비핵화도 다 됐다 안심하고 주무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국경에서의 경제 관계는 과거처럼 거의 지금 돌아간다고 하고 그쪽의 집값도 비싸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현실 감각을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찾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권 메시지를 전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는 오늘도 새로 북한의 시인이었던 뭐 지금도 시인이죠. 한번 시인은 영원한 시인인데 장진성 씨가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요즘 뭐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신경을 써야지 된다는 내용.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지금 두 가지 오늘의 메인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은 이슈예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북한과의 회담에서 진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열을 받는다. 말하자면 이제 그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은 막 열받는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 북한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명의 전문 기자들이 함께 취재를 하고 쓴 기사입니다. 겉으로는 뭐 계속 북한과 너무 잘 되고 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는 그렇지 않다.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팀이 지금 판문점에서도 여러 번 만났고 또 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북한 방문 등등 해서 북한으로부터의 저항이 너무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기를 너무 많이 해서 북한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협상 연기의 예술, Art of Deal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뭐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Art of Delay, 연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불명료함. 북한은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그러면 갈 길을 또 다시 뒤돌아서고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뭐 이게 또 꼭 뭔가를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 그 아주 불명료함과 연기를 하는 협상의 예술이죠. 말 그대로. 이런 것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회담 같은 것도 뭐 취소도 하고 그리고 돈도 더 요구했다고 하고요. 미군 유해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소통조차도 유지하지 않고 중국, 한국과는 잘해가면서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이거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중국과는 잘 되는 어느 정도 뭐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한국과는 그다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국은 정부가 아무리 열린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제 그제 계속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지금 뭐 노동신문을 보면은 제가 보도해드린 것 이외에도 더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뭐 노동신문, 우리 민족끼리 또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마구 비난을 하거든요. 사설로도 이름을 적은 어떤 무슨 칼럼으로도 뭐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운전석에 앉은 것처럼 하고 무슨 훈수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정말 무리다 싶을 정도로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스포츠팀 단일팀 등 해서 뭐 이번에 또 성과도 이뤘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북한에서는 그게 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미국에는 미사일 엔진 테스트장 같은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됐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도 유권자들에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박스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뭐 유해 송환이 209가 됐다고 말을 했다라든가 핵 테스트장이 폭파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더라든가 이런 것은 또 그 다루지 않기 때문에 특징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는 뉴스는 팍스뉴스, 거의 팍스뉴스거든요. 그런데 그 팍스가 유일하다시피 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 그냥 지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지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다른 뉴스를 보지 않고 이 팍스 뉴스만 보면은 팍스뉴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 보는 거죠. 그런데 팍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트윗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아니지만 본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그 순간 믿으면서 트윗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뉴스를 굉장히 많이 그 믿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은 유해 항구도 돌아오지 않았고 미사일 뭐 엔진 테스트장도 지금 그 파기 뭐 파손 부분적인 파손 아니면 폐쇄 뭐 이런 것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속도감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잖아요. 사실이 어떻게 된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속도감이 없는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회담에 나가지 말고 준비하고 나가라 했었던 지금에 와서는 이제 소용없는 얘기가 된 것이지만 뭐 꼭 소용이 없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북한과 협상을 해야지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배우는 거죠. 아주 비싼 교훈을 그 트럼프 대통령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이 보좌관과 있을 때 너무나 이 북한에 대한 큰 좌절을 느끼면서 열받아서 정말 막 열이 올라온다는 그런 표현을 워싱턴 포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그리고 이제 북한과 요즘 일을 하고 있는 외교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하도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 업데이트를 해라 북한에 관해서 이렇게 그 북한 핵협상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지시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뭐 그러면 뭐예요? 뭐 나오는 게 없는데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사이에 이 모든 이슈가 또 러시아와의 회담이라든가 그리고도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픽서 모든 문제를 고쳐주는 전 그 변호사였던 사람이 점점 그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문제, 이게 선거 자금과 연관돼서 또 러시아 사태와 연관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또 다른 여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돈을 쓰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한 그런 것도 그 녹음이 지금 나오고 해서 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에 가까이 가면은 이게 또 그 이제 그 북한 문제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것은 이제 저의 그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뭐 언론으로서야 당연히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섣부르게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는 나중에 별로 그 북한에 대해서 요구도 못하면서 큰 코 닥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고 그 내용을 계속 지금까지 그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왜 그 타임라인도 만들지 못했느냐, 구체성이 없었느냐, 물론 긴장이 줄어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언론들 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한국 언론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북한을 방문을 했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뭐 예상도 어느 정도 했었고 그런데 못 만나고 온 이런 부분까지 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화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얘기를 해놓은 미리 유해가 왔다. 그 뭐 테스트장 폭파됐다 했으니까 대통령의 말에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야 하시는데 이렇게 뭐 전화도 안 오고 지난번에도 판문점에서 그 유해 관련 그 1차 면담을 하기로 한 그때 바람 맞았을 때요. 3시간이나 미국 대표팀이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3시간 뒤에 전화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3시간 뒤에 전화해서 우리 장성급으로 해자 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서 아마 7월 27일에 한 뭐 몇 구 정도는 적어도 이제 미국으로 유해를 송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다시 그 가혹한 협상 기술로 돌아갔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갱스터 스타일의 요구를 하네. 이런 북한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잘 되고 있다. 러시아가 도울 것이다. 뭐 나를 믿어라. 다 가짜 언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특히 보좌관들과 미팅에서는 신경이 완전히 그 곤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그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포기를 하진 않았지만 특히 이 부분도 미국 언론이 그 회담 전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김영철이 스파이 그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좀 무례하고 또 저돌적이고 한 사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답니다. 지난번에 이제 판문점에서 성김 앤드류 김과 같이 북쪽의 그 통일각에서 이렇게 회담을 할 때 이제 성김 앤드류 김은 나름대로 뭔가를 좀 그 받아오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계속 김영철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권한이 없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때도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편지나 다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1시간 만에 편지만 주고 김영철에게 그 회담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폼페오가 가서 시간표라도 받아올까 했는데 시간표를 받아오기는커녕 시간표를 또 북한은 종전선언을 해줘야 시간표를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싱가포르 회담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측에서는 이 김영철이 그러니까 리용호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우선 일단 뭐 말하자면 외무장관격이고 매너도 뭐 좋고 지난번에 유엔에서 연설할 때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통을 쳤지만 무엇보다도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 협상을 아는 사람, 협상가잖아요. 리용호는. 그에 비해서 김영철은 협상가가 아니고 뿐만이 아니라 뭐 리용호도 김영철처럼 이슈를 뭐 완전하게 알고 있고
하나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리용호는 영어가 완벽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과는 그 다르다 해서 좀 바꾸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 측에서는 앞으로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 일을 주도를 한다 하고 이름을 딱 박았는데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는 그러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준하는 누군가 하고 이름을 뭐 김영철이다 누구다라고 안 박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김영철을 지금 계속 앞에 내세웠는데 미국이 이 정도로 김영철을 불편해하니까 리용호로 바꿀 수도 있다.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핵협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물론 북한처럼 이 정도 단계까지 오고 핵을 포기한 나라는 없었습니다만은 핵협상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그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제 이게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거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었습니다. 디플로맷이라는 그런 그 외교 전문 매체가 얘기하기를 미국과 한국의 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 우리 뒤에서 굉장히 접촉이 잘 되고 있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도 한미 그 공조는 너무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에서 이제 그 두 사람만 회담을 했었잖아요. 한 30분 정도, 37분 정도. 뭐 통역 빼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합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합의를 하고 어떤 그 합의를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고비인데 이 고비를 넘기고 이행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또 다른 갭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 갭이 한국과의 갭이라는 겁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쌍방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럽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다른 나라 눈치를 봐? 돈 써가면서 뭐 몬테네그로를 왜 그 작은 나라를 왜 지원해야지 돼?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러시아가 뭐 또 뭐 무력을 쓰고 3차 전쟁까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 않죠. 물론 미국이 너무나 오랜 동안 강대국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됐던 나토 회원국이 됐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그 저항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강하게 하면서 나토에 뭐 인원을 줄인 것도 아니에요. 무력 같은 것을. 마찬가지로 한국도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갭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북한에서 생각하는,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봐도 좋고 북한의 비핵화라도 봐도 좋고 하는 이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를 이제 점점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나가는 거죠. 미국 언론과 미국 전문가는 그 전부터 좀 뚜렷하게 그 현실 감각 있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한국과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죠.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가리켜서 뭐 입 닫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노동신문이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그 생각을 해볼 그 문제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앙겔라 머르켈을 정말 때려 눕히고 뭐 다 뭐 영국 뭐 총리든 누구든 다 그러는데 야 이거 김정은이 내 손에 안 들어오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특히 이제 그 미국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지 비전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것이 종전선언은 항상 종전선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 디딤돌이고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미군을 뺄 것인가 말 것인가 미군의 역할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문정인 교수가 전부터 지적을 해오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된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돈 많이 든다 뭐 어차피 지형상으로도 우린 먼데 아시아 뭐 그냥 중국 가지라고 하지 이런 그 분위기 같은 것도 조금 보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또 갖고 있다는 걸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디플로맷이 그런 그 비전을 대중에게도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작은 것으로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가도 전했는데 고위급의 국무부, 국방부 뭐 이런 사람들이 타운홀 미팅 같은 것도 하고요. 지금 이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이제 한국에 가서 대사직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한미 대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타운홀 미팅 같은 것을 하면서 한미 동맹이라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교류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야지 되는데 그 교류는 학생, 교사, 전문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요. 탈북자가 미국에서 더 많이 공부할 수도 있고요. 뭐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해결하려고 하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곧 밝혀야지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freeze for freeze, 그 쌍중단, 동결을 위한 동결, 이제 서로 이것 주고 이것 또 받고 하는 그렇게 간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로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건지 그것을 밝혀야지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플러스 동북아시아의 리더로 남을 것인가 빠져나올 것인가 이 같은 비전이 없이 북미 협상이 어떤 돌파구를 찾으리라고 믿기는 힘들다 하는 게 디플로맷의 기사였습니다. 자, 이제는 뭐 거의 그림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의 미국을 그 계속 들어오셨던 분이라면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의 미국은 처음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문제 늘 얘기해 왔었던 대로 그대로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올 1월달쯤 됐었죠. 그때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국에서 정말 많은 그 젊은이들이 내가 뭐 돈을 벌 길이라고는 자립하는 길이라고는 이 길밖에 없다고 막 그랬을 때 토론도 굉장히 많이 됐었고 뭐 백분 토론 맞나요? 백분 토론인가요? 아직도 그 이름이 백분 토론이든가요? 그런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그 뭐 썰전에서 내려온 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은 뭐 100% 이상의 도박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아주 강하게 조여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저는 주로 불렀는데요. 암호화폐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라고 많이 부르더군요. 또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그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의 그 체계, 시스템, 그 블록체인 같은 것, 이것을, 한국의 보도도 보고, 미국의 보도나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미국의 뭐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대강의 그림은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특집 보도를 했었는데, 보면은 한국보다는 훨씬 덜 부정적으로 제가 보도를 했었을 겁니다. 제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면을 많이 그 당시에 그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가상화폐가 완전히 100% 너무너무 정말 못된 그런 그 도박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달라졌잖아요. 최근에 1, 2주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의 뭐 대표가 세계에 가서 어떤 포럼에서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달라지고 자리가 잡힌 게 우리가 제대로 이걸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봤냐면 물론 그 단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미래의 어떤 그 많이 해결돼야 될 점들이 있지만 또 언젠가는 화폐로까지 쓸 수 있고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면은 뭐 사람들 누가 쓰고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돈 세탁이 될 수도 있고 마약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2016년도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작업을 해야지 되니까 사무실도 있어야지 되고 뭐 돈도 내야지 되고 지불해야 되고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사려면 돈도 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그 결제를 거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이 오고 가고 거래되고 하는데 수수료도 많고 하는데 돈으로서도 그렇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지금 뭐 4차 산업이라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려면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발전시키고 막 연구하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것을 어떤 그 상품처럼 그 리워드처럼 주고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것을 그 컨트롤을 하느냐의 문제지 완전히 이게 그 죽지는 않는다 하는 게 미국에서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6개월 전보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쫓겨난 백악관의 그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이 그 비트코인에 그 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데 왜냐 이 사람이 원래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에 관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스티브 배넌이 예전에 삼성 일도 해줬었던 사람이고요. 이 베버리 힐즈의 어떤 오피스를 만들어서 삼성의 뭐 미국에서 삼성이 미국에서 원하는 그런 일을 스티브 배넌이 전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영화 프로듀싱도 하고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스티브 배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점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도권에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점점 더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넘버 3잖아요. 인구가 적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인구가 적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이 넘버 1이에요. 그리고 이제 넘버 2가 일본인데 넘버 3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핫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이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변화 같은 것을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포브스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또 스트릿이라고 해서 뭐 CNBC의 아주 그 유명한 뭐 약간 좀 너무 과장이 있기는 한데 그런 그 크레머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금융위원회가 뭐 금융혁신국인가요? 뭐 이런 그 부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소비자도 보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상화폐가 됐건 블록체인 그 시스템이 됐건 여기에 대비를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해나가기로 한 것을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그 융통성 있게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곧 아니면 미래에 언제의 미래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상생활에 이 가상화폐가 들어온다고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가상화폐에 대한 그 한국의 정책 움직임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세계 그 평균 시장보다 50%나 쫙 올라가서 막 피크 때는
비트코인 한 개에 뭐 22,000달러까지 가지 않았었던가요? 그래서 세계보다 뭐 7,500달러나 비쌌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지난달에 한국 대법원에서 합법적인 자산이다 하고 하급법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고 등등 하는 이런 그 부분들을 쭉 전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이렇게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이 그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 LG, 현대 이런 곳에서 블록체인 그 테크놀로지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선택을 할 것인가. 비디오 게임 업계는 이 블록체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의 그 게임 마켓의 탑 5 가운데 세 개가 아시아고 그 가운데 뭐 한국이 뭐 제가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4위인 그런 그 마켓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모바일 게임 플랫폼 뭐 니트로든가 뭐 그 회사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미국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요즘은 그 3D 카드를 오더를 좀 하고 있는데 예뻐서요. 달라서.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3D 뭐 권총을 말씀을 드렸는데 3D 시각 회사 시각 효과 회사 같은 뭐 이런 한국의 회사요. 덱스터 스튜디오 이 회사가 지금 헐리우드나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오라클과 파트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제 삼성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삼성이죠. 삼성이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이런 시스템에 가담을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그게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번 주에 미국 언론에서 많이 전했고요.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형량에 대해서도 그저 뭐 별다른 논평 없이 미국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규제를 했었을 때 그 유시민 전 장관과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그 뭐 말의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정말로 그 진정성 있게 유시민 그 장관이 이건 도박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업계의 사람이나 뭐 학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가 한다. 그리고 중국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 당신 그 회사 투자자잖아요. 뭐 이런 정도까지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그 썰전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현실 정치와 떨어지고 싶고 뭐 책 쓰는데 전념하고 싶다. 그런데 뭐 썰전이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뭐 호스트도 아니고 어떠한 그 종합 그 보도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도 아니고 이슈를 정해주면 그 이슈를 가지고 그 워낙에 갖고 있는 그 바탕적인 지식과 더 연구를 하고 뭐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으로 해서 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다른 날마다 어디 출근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무리 말로는 4개월 하려다 2년 반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후임자인 노회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년 반이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도 고갈이 되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어떤 연기를 하는 것이라든가 늘 같은 역할, 비슷한 역할을 맡는다던가 개그를 하는데 그것도 소재가 아주 뭐 늘 뭐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한다든 이런 게 아니라 뉴스라는 것은 이미 발생이 많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고갈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것은 정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유튜브라는 것은 뭐 개인의 그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그래서 뭐 썰전을 자주는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장관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텔레비전으로 본 적은 저는 없고요. 이제 그 회사에서 집으로 올 때 출근할 때 어떤 때 그 미국 뉴스를 그 당시에 그 모니터링 안 해도 되면은 이제 한국 거 중에서 제가 그 팟캐스트로 들어보는데 마지막 회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저는 그
화면은 보지 못했으니까 모릅니다만 이 부분이 딱 걸리더군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때가 김종필 전 총리의 무궁화 훈장 그 이슈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그 박 교수와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박 교수가 유시민 그 전 장관으로서는 개인의 그 히스토리나 그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만은 그 뿌리를 쳐내고 가야지 된다. 완전히 그 뽑아내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훈장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여러 가지 등등. 뭐 그의 여러 또 어떤 역사적인 그 공헌도 있지만 이런 얘기고 박 교수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니까 양쪽을 다 포용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인 의견은 유시민 전 장관과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문을 가지 않았고 그러나 많은 역사적인 다른 역할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반영을 해서 무궁화 훈장을 주는 거 아니냐. 그게 대통령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듣기만 했으니까요. 소리로 운전하면서 무섭지 않아요?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기보다도 어쨌든 본인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다른 그 뉴스를 오래 한 저의 그 선배와 그 이후에 며칠 전이었어요. 여러 명이 네 명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선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은 지금까지 그 썰전을 한 번도 빼지 않고 봤는데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안다. 유시민 전 장관이 그동안 저는 그런 말하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무섭지 않아요? 그 말하는 것을 여러 번 했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어용지식인 한다고 했었잖아요. 더 이상 본인이 이제 어용지식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본인에게는 김종필 씨에 대한 무궁화 훈장을 주는 그 표현이 중요한 역사의 획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유화적인 친비트코인적인 분위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유시민 전 장관이 그 당시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당신이 뭐 전문가입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아무튼 해봤습니다. 두서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뭐 어떻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모든 유튜브 방송을 하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네,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서부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